2015년 모녀가 목적지까지 가지 못한 채 차 안에서 실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년간의 조사 끝에 소름 끼치는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모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왼쪽 건물에 김선과 시우핑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비싼 홍콩 땅에서 이 주택은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김선의 가족은 2010년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부부는 그곳에서 4명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은 말레이시아인으로 홍콩 중문대학에서 마취 및 집중치료과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988년 런던대 의과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던 중 당시 간호사였던 시우핑을 만나게 됩니다. 결혼 직후 장녀가 태어났고 이후 김선의 가족은 1996년 홍콩으로 이주합니다. 겉보기에 그들 가족은 분명 부러워 보이는 가족이었습니다. 김선은 존경받는 직업을 갖고 있었고 시우핑은 전업주부였으며 자녀들은 학업 성적이 뛰어났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있었죠. 2015년 5월 22일 이 가족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후 2시경 시우핑은 미니 쿠퍼를 몰고 리린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오후 3시 35분 간호사가 퇴근길에 노란색 미니 쿠퍼가 버스 정류장에 주차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좌석에 2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단지 그들이 낮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갔었죠. 약 45분 후 그녀는 다시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고 차가 그대로 주차된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앞유리 와이퍼가 계속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에 그 차량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에 탄 2사람은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우핑은 입을 살짝 벌린 채 2 손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리린이 앉아 있었고 머리를 창가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오른쪽 뒷문 유리를 깨고 모녀를 차에서 끌어낸 뒤 병원으로 즉시 이송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모녀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녀가 후송된 병원은 마침 김선이 근무하는 병원이었습니다. 김선은 급히 응급실로 달려왔지만 이미 아내와 딸은 숨진 상태였습니다. 수사는 처음부터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모녀가 주차한 곳에서 그들의 집까지는 약 1.4km 거리로 차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2사람은 외상이나 자살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차량 전체를 수색했지만 타살이든 자살이든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트렁크에서 테니스 라켓과 바람 빠진 은색 요가볼만 발견했습니다. 이웃들을 탐문한 결과 그들 가족은 화목한 가족처럼 보였고 그날도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부검 결과 모녀의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를 과다 흡입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우핑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정상 수준보다 무려 50배 높았고 리링은 무려 40배 높았습니다. 경찰이 그 차량을 조사했지만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또한 그 차량은 그 달 초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아 차량의 상태는 매우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일산화탄소 출처를 밝히지 못했고 결국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6개월 후 경찰은 바람 빠진 요가볼에 눈을 돌렸고 2년여 동안 과학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요가볼에서 일산화탄소를 검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홍콩은 법 규정 때문에 일산화탄소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즉시 일산화탄소를 주문하는 모든 회사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2014년 10월 한 회사에서 일산화탄소 가격을 묻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이메일에는 김선의 영어 이름이 표기돼 있었습니다. 또한 2015년 4월 김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순도 99.9%의 일산화탄소를 주문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수취인은 주호교라는 인물로 조교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호교는 김선의 지시에 따라 주문만 했을 뿐 실험 내용이나 세부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주호교는 사건 이틀 전에 김선이 2개의 요가볼에 일산화탄소를 가득 채우고 실험실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2017년 9월 김선은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검찰은 김선이 연구 명목으로 일산화탄소를 사들인 뒤 요가볼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측했습니다. 김선은 자신이 요가볼에 일산화탄소를 주입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요가볼을 집으로 가져간 것은 집에 있는 쥐를 죽이려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5개월 동안 김선의 집에서 근무한 가정부는 자신이 근무한 동안 쥐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전날 밤 가정부는 김선이 요가볼을 들고 집에 도착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가정부는 그날 밤 요가볼을 사용한 사람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쉽게도 가정부는 김선이 요가볼을 미니쿠퍼에 넣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우핑이 나갈 때 요가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미니쿠퍼의 차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김선과 시우핑뿐이었습니다. 김선은 요가볼이 왜 차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답했고 아마도 리링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내가 학업에 대해 딸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고 그로 인해 딸과 아내가 크게 다퉜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요가볼에 일산화탄소가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리링이라고 답했고 그는 리링에게 요가볼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녀는 이 이론에 반박했습니다. 리링은 평소 발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으며 공부도 잘해 학업에 대한 압박감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선의 2층 서재 서랍에서 요가볼 공기마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차에서는 공기마개를 발견하지 못했었죠. 사건 당일 오전 7시 30분경 시우핑은 미니쿠퍼를 타고 셋째 딸과 막내 아들을 학교까지 태워다 주었고 8시 30분경 집에 돌아온 뒤 오전 10시경까지 정원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그녀는 리링과 함께 집에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처음 미니쿠퍼가 버스 정류장에 목격된 시간은 오후 2시 25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김선은 그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전 10시경 일어났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정오쯤 자신의 차를 타고 외출하게 됩니다. 즉, 그가 외출하기 전까지 차량에 요가볼을 넣을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그가 외출하기 전에 요가볼을 차에 넣고 공기마개를 제거했다면 약 40분 후 요가볼 안에 있던 일산화탄소가 차량에 가득 차게 됩니다. 또한 밀폐된 차량의 일산화탄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로 99% 농도라면 몇 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김선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살해 동기도 알 수 없었죠. 말레이시아 국적의 샤라는 2004년 홍콩 중문대학에 입학하여 김선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샤라는 김선의 집에서 김선의 장녀와 리링에게 과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중에 김선과 샤라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김선의 가족과 일부 친구들은 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녀는 2012년 초부터 아버지와 샤라의 관계를 의심했고 결국 아버지의 입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었죠. 어느 순간 시우핑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김선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이혼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결국 그냥 지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김선과 시우핑의 관계는 식어가기 시작했고 또한 각방을 쓰기 시작했죠. 2013년부터 시우핑은 우울증을 앓았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에서 시우핑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이후 김선은 샤라와 마치 부부처럼 여행을 다니기도 했었죠. 재판 중 김선은 샤라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샤라는 이 사건과 전혀 연루되지 않았다며 그녀를 개입시키지 말라고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2018년 9월 19일, 검사는 김선이 자신의 학생과 불륜을 저지른 후 시우핑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아 계획적으로 살해했으며 또한 재산을 상속할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부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큰돈을 벌었고 몇 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죠. 배심원단은 20일간의 공판 끝에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김선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홍콩에선 사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선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